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차트랑 뉴스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바로 비트코인 차트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4시간 봉이고, 일단 흐름이 좀 좋지 않아졌어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는 보시면 빨간색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나왔는데 4시간 봉에서 15이평선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 15이평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 현재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난 이제 11월 25일 저점이었던 3660달러 라인, 이 3660달러 라인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깨지 않고 그 전에 일단 반등이 나와서 현재는 이 추세선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은 여기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저항을 받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빨리 일단 이 15이평선과 이 추세 라인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3870달러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비트코인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4시간 봉이었고요. 일봉을 보시면 어제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라인이 이 15이평선이에요. 15이평선과 이 하락 채널을 같이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떨어져서 지금 이 추세 라인 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 전 저점인 11월 25일 저점 3660이 깨지진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3000달러까지 일단 3000달러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3000달러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비트코인에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같이 차트 설명 드릴 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부여서 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싼 가격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201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이 채널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채널 좀 더 올려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물론 처음 초기 상승할 때, 그리고 2013년 오버슈팅 할 때, 이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이 채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 채널 안에 있는 이 시간, 지금 거의 이 시간이 8년? 예, 8년 정도 되는 기간을 이 채널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채널을, 지금 현재 제가 그린 채널은 약간 이탈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채널을 약간씩 이탈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채널이나 추세선 같은 경우는 그리는 사람의 어떤 보는 시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한 추세선, 여기 고점과 고점,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채널 아직까지 바닥을 깨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영역은 이 채널 중심선을 그려놓고 보면 싼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채널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채널 중심선을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면 채널 중심선 밑에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럼 이런 가격, 그러니까 채널 중심선 아래에 있는 자리들은 저는 이제 싼 영역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트코인 여기서 이 채널을 깨고 그냥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관점은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S커브 곡선에서 비트코인 현재 위치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성장기로 들어가는 초입부에 있는 상태다. 이 성장기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장기는 기관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빠른 기관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이 성장 각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채널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S커브 곡선을 봤을 때 지금 이 채널 하단부는 비트코인은 싼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만약에 3,000달러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본다. 예, 3,000달러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본다. 제가 코스피 차트하고 이제 종종 설명을 같이 드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보시면 지금 이 당시 지금 코스피 차트 2008년도 서프라임 때고 지금 이 자리는 98년도 IMF 때입니다. IMF 때는 채널의 바닥까지 내려온 거고요. 서프라임 때는 채널 중반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때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미네르바라든가 전문가들, 경제방송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500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00달러 지수 500까지 500이 이제 채널 바닥인데 500까지 빠지지 않고 보시다시피 890에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사실 여기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채널 중반에서도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3,000달러까지 빠질 걸 예상해서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받겠다? 이거는 이제 매매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000달러에서도 매수, 그리고 현재도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오늘 이제 매매를 했어요. 오늘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매매를 끝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에서 일정 부분을 3% 정도 되는 물량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더리움으로 지금 바꿨어요. 해보니까 1비트가 37개 정도 나왔어요. 37.5개 정도 나왔는데 보시면 현재 지금 0.264예요 0.264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 나누기 0.264. 예.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0.0264죠? 예. 37.8개예요 1 나누기 0.0264.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비트당 37.8개로 교체를 했습니다. 1비트당 제가 갖고 있는 비트의 3% 정도를 1비트당 37.87개로 교체를 했고, 이 교체를 할 때 여러분들 시장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뭐냐면 BTC 마켓에서 바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먼저 원화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화를 이더리움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빗에서 했는데, 업빗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뭐 원화 마켓에서 하나, BTC 마켓에서 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일단 저는 오늘 원화 마켓에서 일단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고, 그럼 제가 왜 교체를 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일단 이 라인이 왔을 때 교체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였냐면 지난 이때 비탈리기 발언이 있어서 이더가 그때 빠졌던 9월 12일 이 저점을 BTC 마켓에서 현재 지금 이탈했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분할로 하는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분할로 교체를 했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때 이 라인이 0.0267이고요 현재 0.0264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뭐 제가 교체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교체하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교체하실 분들은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제가 그럼 왜 교체를 지금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더 비트 마켓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이더를 비트코인으로 언제 교체했냐면 이때 교체했어요. 이때가 0.1에서
0.12 사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2더를 1비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비트가 12더일 때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2더를 다 매도해서 그때 2더 소량만 남기고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교체를 하면 거의 3.7배를 버는 거예요. 3.7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2더 개수가 3.7배로 늘어난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분할로 했으니까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될 거고, 지금 제가 교체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삼각 수렴하는 BTC 마켓에서 이 삼각 수렴 보시면 여기 고점과 고점을 잇고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삼각 수렴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하고 여기서 현재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보이는데 쭉 내려왔죠. 내려왔고 지난 이제 그 9월 12일 저점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1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고요. 제가 이제 2016년도 7월달 이때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요. 삼각 수렴을 하고 이탈을 한 후에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이제 박스 움직임 보시면 이 지금 제가 타원으로 표시한 이 위치가 현재 위치랑 비슷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좀 움직여 보면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랑 비슷하다.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눌러줬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까지 눌러준 건 아니었죠.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지금 저는 지금 위치가 이제 이 정도 위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보일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까지? 이 122평선과 201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122평선과 201 이평선이 지금 이더리움이 있는 현 위치까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예, 이때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체한 부분은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이건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정 부분은 다시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교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홀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이제 길게 먹으실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더 횡보를 한 후에 비트코인이 혼자 시장에서 혼자 이제 치고 나가는 자리가 저는 이때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더리움이 쭉 빠지죠. BTC 마켓에서. 이게 원화 시장이나 달러 시장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더리움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 하락은 비트코인이 원화 시장에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다. 비트코인이 원화 시장, 달러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이더리움은 제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화 시장에서 마치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늦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1비트당 37.8개를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0.025에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0.025면 40 잠깐만요. 0.025가 40개였나? 네, 40개인 것 같아. 40개.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1 나누기 0.025 40개 맞죠? 그러니까 40개에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45개, 50개에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50개가 되면 제가 갖고 있는 비트 물량에서 진짜 소수 비트만 남기고 교체를 할 거예요. 대신 이제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이 먼저 충분히 상승을 했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이 원화시장, 달러시장에서 충분히 상승했다는 전제하에 그때 만약에 이더리움이 1비트가 52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이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더리움으로 많이 교체를 할 거다. 현재는 이제 박스 매매를 일단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체를 추가적으로 여긴 했습니다. 했고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미 왜냐면 전 저점을 지금 깨졌기 때문에 빠져서 그냥 0.025 그다음에 0.020까지 갈 수 있습니다. 0.020이면 50개예요. 1비트당 52더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뭐 한 1비트당 52더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보시면 이 1비트당 이 0.020 라인이 이더리움이 이 2016년에 이 수렴했던 이 라인의 거의 중심값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지 않겠냐. 여기서 박스 움직임으로 하다가 눌러주고 0.020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 ICO 했던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야, 이더리움을 지금 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못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이더리움 안 가고 비트코인만 혼자 갈 때, 이더리움은 그 이더리움의 경쟁 상대인 이오스가 1년 내내 ICO를 하면서 그 물량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계속 팔고 있어서 이오스 때문에 이더리움은 못 오른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비트코인 오르고 나서 때가 되니까 올랐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비트코인이 12월 5일까지 7일까지 비트코인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더리움 걱정 안 하는데, 저번에 이제 이더리움 그 창립자가 얘기를 했죠. 공동 창립자가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 이제 뭐 API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때가 되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이 200일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시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 전략대로 할 거고, 제가 이제 오늘 매매를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를 매매를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 다 다르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더리움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뭐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이때 이제 아마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2017년 4월달 5월달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큰 상승했잖아요. 이때 상승 폭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저점 대비하면 몇 배가 상승한 거냐면 0.007에서 0.25입니다. 계산해볼까요? 몇 배 상승했나? 이때 지금 이게 수익률 계산이 안 돼서 그냥 나눠볼게요. 0.15, 0.00, 00 얼마였죠? 007, 72? 0.072. 20배 상승했네요. 20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20배 더 많이 상승한 거예요. 비트코인 올라간 거 말고, 비트코인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원화 가격 대비 더 상승한 거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20배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참고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을 볼 건데, 스텔라 루멘도 지금 이제 이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여기 깼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 추세선을 깬 상태에서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지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깨고 내려갔는데, 보시면 중요 지지 라인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사토시 가격으로 3460 그리고 3338 이 중요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이렇게 저항 역할하고 지지했던 이 라인들, 그리고 지금 라인도 이렇게 지지받았던 라인입니다. 이때도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던 라인들 저항 작용하고 지지받고, 그래서 지금 이 지지받고 있는 이 라인이 결국에 이 스텔라 루멘이 BTC 마켓에서 지금 거의 이제 뭐 한 1년 가까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삼각 수렴했잖아요.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이 수렴한 거의 중심값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강한 지지 라인이고, 이 자리는 깨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저 오늘 이제 스텔라 루멘도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도 혹시 이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금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 볼게요. 리플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어제랑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121 이평선하고 201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지금 보시면 사토시 가격으로 8,800에서 9,300 박스 안에서 지금 계속 쉬고 있어요. 현재 리플은 이 안에서 계속 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쉬면서 제 생각에 골든 크로스 나고 이 빨간 추세선, 빨간색 추세 라인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와 맞닿는다고 하면 그때쯤에 이제 리플은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차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목이 좀 약간 갈라지는 것 같아서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다음 이제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인니스 기사고요. 뭐냐면 존 메가피가 미국 정부 암호화폐 규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메가피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미국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저도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 규제를 특히 뭐 우리나라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완전 어떤 자유를 이렇게 수호하는 그런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는 이제 좀 덜하기 때문에 규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것도 예를 들어 대마라든가 뭐 성인물 그런 포르노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표현의 자유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기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존 메가피가 해준 거고요. 존 메가피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나온다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에도 자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될 목적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홍보를 하겠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암호화폐를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인데요. 베네수엘라 페트로 자국민들은 회의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대다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가 발행, 석유 연동, 암호화폐 페트로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페트로 가격을 3,600 볼리바르에서 9,000 볼리바르까지 한 배 이상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다수 현지 언론이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현지 언론이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근무 중인 베네수엘라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카마초는 페트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페트로는 정부에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난 그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가 베네수엘라 국민이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뭐 그러니까 화폐 자체도 자기들 맘대로 하잖아요, 조정을. 화폐 자체도 뭐 5개 지웠다가 화폐 개혁한다고 이걸 근데 5개 지운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질 않기 때문에 바로 또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페트로도 마찬가지예요. 페트로도 3,600 볼리바르라고 했다가 다시 9,000 볼리바르까지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누가 믿겠냐는 거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라든가 대시 이런 이더리움을 선호하지 페트로는 사지 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저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화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부에서 니들 화폐로 써라 라고 해서 우리가 화폐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부에서 일단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지, 정부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고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지 그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를 믿는 것이지, 정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그 도둑놈 사기꾼이 발행한 화폐를 믿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비트코인을 계속 하드포크하면 과연 이게 뭐 비트코인 2,100만 개만 발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발행해보라는 거예요. 발행해도 그 화폐로서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오리지널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 하드포크 해서 발행했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겠냐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가 화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 정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처럼 막 진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화폐를 믿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믿지 않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화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네트워크,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폐에 대한 신뢰, 그 화폐를 발행한 기관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 화폐는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이제 아까 이더리움 이제 차트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렸던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더리움 신규 활성화 주소 수가 증가됐다. OTC 거래가 활발하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플랫폼 서체인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날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신규 생성 주소 수가 전전날 대비 11.2%, 활성화 주소 수가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활성화 주소 모두 전전날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주 대비 평균 17% 감소한 모양새다.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 관련 지표로는 이더리움 거래소 유입량이 전전날 대비 28%, 유출량이 8.54% 증가했으며 제미니, 폴로닉스, 후오비 등 거래소의 회전율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더리움 설명드릴 때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했던 이야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기사 설명드릴 때 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제 손바뀜이 이더리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야, 이더리움 이제 끝났나 보다. 왜냐면 가격이 뭐 100달러 깨지니까 막 11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더리움에서 이제 이더리움 진짜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던 사람들도 못 버티는 거예요. 멘탈 깨지는 거죠. 그래서 버티다 팔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더리움 샀어요. 비트코인 매도해서 이더리움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뀜이 전 일어나야지 이 코인들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안해동하는, 그리고 투기적인 자본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자본들, 이런 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인내심 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손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진드감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다. 코인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ICO 전면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를 했대요. KBS에 따르면 6일 국내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프레스토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존 메가피가 했던 그런 내용하고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이 있는 건데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내 모든 ICO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훌륭한 분 같아요. 예. ICO 전면 금지 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 자기로 인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가 어떤 옵션 매매를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를, 이제 옵션을 주로 매매를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 했죠. 10년 동안 매매했으니까 오래 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거래량이 세계 1위였어요. 옵션 시장이, 선물 옵션 시장이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1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이상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한 거예요. 규제를. 정부가 진입장벽을 그러니까 개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 아래 진입장벽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참여할 수 있는 증거금도 높이고, 그리고 교육도 뭐 1년 동안 이 관련 교육을 받아야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대여 계좌라고 해서 불법적인 그런 그 선물 옵션 거래를 연동해서 만든 프로그램 회사들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거기도 이제 거래소랑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풍선 효과예요.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은 또 삐져나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수요는 있고 하고는 싶은데 정부에서 1년 동안 교육받으라고 하고 증거금 높여놓으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여계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불법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엔 정부는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거래세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양도세로 바뀌었어요. 수익에 대한 양도세로 바뀌었는데 결국에 세금은 세금대로 못 받고 거래는 다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거래량이 다 어디로 갔냐면 홍콩, 싱가폴 이런 데로 간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금융에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허브로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을 다 뺏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대여계좌를 쓰고 있는 업체들도 막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상황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이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에서 뭔가 좀 앞서 나가려면 규제는 하되 일정 부분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해줘야 된다. 최소한의 규제를 해주고 그리고 진짜 이제 불법적으로 물론 스캠 사기 업체들 다단계 사기 업체들 있는데 그 사기 업체로 인해서 이 시장 전체를 죽이는 행위는 저는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시장 전체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여지지도 않아요. 뭐냐면 지금 ICO 국내 업체들 다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법인 만들고 스위스에서 법인 만들고 뭐 다른 나라 몰타 이런 데로 다 가서 법인 만들어서 다 ICO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고 그 세금 다시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정보들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또 내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